네, 안녕하십니까. 2015년 9급 전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학개론 1번 문제는 지구대기 운동에 미치는 힘과 그 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기압경도력. 기압경도력은 이제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 맞습니다. 2번 저항력은 FV인데 FV는 움직이는 물체에만 작용하는 겉보기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FV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V가 0이라서 저항력은 적용되지 않겠죠.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에만까지도 맞는 설명, 작용한다까지도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저항력은 겉보기 힘입니다. 실제 힘이 아니고 뭔가 움직임처럼 보이는 그 추가해야 되는 뉴턴의 법칙을 이제 성립시키기 위한 추가되어야 하는 힘 중에 하나입니다. 저항력과 원심력은 겉보기 힘이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마찰력은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를 수렴시키는 힘이 맞습니다. 마찰력에 의해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제 바람이 불어가게 되고 또 지상에서는 마찰력에 의해서 이제 등압선과 나란하지 않게 보는 그러한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4번 원심력은 원운동과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이 아니고 원운동의 직각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든 바깥쪽으로 항상 바깥쪽으로 나가는 힘인데 항상 법선이라고 보기는 법선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래서 그쵸 법선이라 네 법선이라 보기 어렵네요. 네 법선이라 보기 어렵고 항상 직각은 아니지만 어쨌든 평행하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원운동과 평행하게 작용하려면은 원심력이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원심력이 작용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게 저기할 때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은 흑채에서 복사법칙, 또 복사법칙이 매년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데 꼭 맞추어야 되는 문제죠. 근데 요즘 경향에는 복사법칙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자, 흑채에서 파장별로 방출되는 복사량은 그 흑채의 온도에 있으면 결정된다라는 것을 통해 있는 플랑크 법칙입니다. 플랑크 람다 t 파장과 온도만의 함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강한 복사를 방출하는 파장이기 때문에 람다 맥스는 t분의 2897이라는 빈의 변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쉬운 문제라서. 4번은 의외로 이 문제가 계산을 주어지지 않고 네가 이 현상을 아느냐라는 이해 접근으로 지금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쉽습니다. 네, 쉬운데 자, 잘 보시면 일단 풀어볼게요. 자, 불포화 상태에 있는 공기가 산사면을 타고 단열적으로 상승하다가 응결하여 비를 뿌리면서 산 정상에 도착한 후 건전 상태로 내려왔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그 산사면을 타고 단열적으로 상승하고 비를 뿌린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LCL 고도는 산의 높이보다 낮죠. 2번 응결이 되면 공기의 온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응결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LCL 고도에서 이제 수분 단열 감류를 따라 쭉 올라갈 때 응결이 된다는 의미겠죠. 이때 건조 단열적으로 내려보면 온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3번 산을 넘은 공기덩이 상당 온위는 처음 상당 공기 온도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 온위는 수증기량을 증발시켜서 그 잡열이 이제 잡열을 고려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상당 온위를 구하는 방법은 그 접대도 말씀드렸지만 수분 단열 감류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제 건조 단열성과 평행해지는 지점에서 다시 한번 건조 단열적으로 온이가 아니고 1000헥토파스칼 여기가 1000헥토파스칼 칩시다 까지 내렸을 때 온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을 넘든 안 넘든 상당 온위는 일정하게 되겠죠. 보존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4번 상승동에서 습고온위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습고온위 또한
LCL 고도에서 이제 수면 단열 감류를 따라 지상까지 원래 고도까지 내렸을 때 수고 원인이기 때문에 1000헥토파스칼이죠. 1000헥토파스칼까지 내렸을 때 기온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상승 운동 과정, 즉 이제 수면 단열 감류를 따라 올라가도 수고 원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5번. 5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기상 레이더 있지 않습니까? 기상 레이더의 천리안 위성 특징을 좀 묻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천리안 위성에서 네가 천리안 위성 그 채널을 보면 뭐 수증기 흡수, 뭐 깨끗한 대기차, 뭐 막 오존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많이 들여다본 사람들은 이 문제가 쉬울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풀어보면 이산화탄소는 15.4, 그 15의 부근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맞고, 수증기도 6.3, 6 마이크로미터에서 수증기가 강흡수를 일어나기 때문에 6.3, 그다음에 6.9, 7.2와 같은 천령 이상에서는 3개의 수증기 대기 그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오존도 9.6이 맞고 이거 4번인데 왜 메탄이 11.2 부근에서 이제 일어나지 않냐면 8에서 13 혹은 14는 대기의 창입니다. atmospheric window라고 했는데 대기의 창인데 이 대기의 창에서는 오존과 그 이제 수증기 말고는 수증기는 12에서 14 여기는 또 6에서 8인데 6에서 3인 6.3인데 수증기가 12에서 14 정도 사이에서 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존과 수증기를 제외하고는 흡수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메탄은 주로 이제 3.3 마이크로미터 혹은 7.7 마이크로미터에서 대기 흡수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일어나기 때문에 요 값은 그냥 참고만 해두시고 11.2 부근은 이제 천리안 유상에서 보면 대기의 창입니다. 대기의 창이고 만약에 이게 지금 적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적의 영역인데 적의 영역에서 여기 11.2보다 조금 더 오른쪽이라죠. 파장이 더 긴 12.3인 부근에서는 이제 오염된 대기창입니다. 오염된 대기창.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것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6번 이제 화산 폭발 시 가장 많이 분출되는 가스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수증기죠. 7번 건조 공기를 포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건조 공기를 포화시키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온도를 내리거나 두 번째는 수증기를 이제 공급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1번은 온도가 높은 해상으로 이동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온도가 높은 해상으로 이동시키면 얘가 수증기를 이제 공기 덩어리에 주입하기 때문에 2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2번에. 그 다음에 이제 산사하면을 따라 강제로 상승시키는 온도를 감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1번에 해당하고, 차고 습한 공기와 혼합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혼합시키면은 찬 거는 차면은 온도가 내려가죠. 만약 따뜻한 공기랑 혼합시키면 그 온도도 내려가고 습하기 때문에 수증기도 공급되기 때문에 1번과 2번이 동시에 이제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인이 이 포화시키는 방법 두 가지를 여기 3번은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4번은 공기의 압력을 가하여 압축한다 했는데 압력을 가하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포화순기량은 그러니까 포화순기는 이제 포화순기량은 증가할 수 있겠죠. 량이 아니고 압이라 해야 되나? 량이 되나? 포화순기 그렇죠. 포화순기 압이라 해야 되겠습니다. 포화순기 압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8번. 8번은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4번이 좀 문제겠죠. 4번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수족의 낙하속도가 다른 이유는 수족마다 밀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족의 밀도는 우리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지 않습니까? 질량인데, 수적의 밀도, 수적이라 하면은 이제 물방울이죠, 물방울. 빙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빙정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수적은 물방울인데, 이 물방울의 밀도는 일정합니다. 거의 물방울의 밀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이고, 가끔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물방울 크기가 커지는 거면 질량도 증가하는 건데, 그러면은 밀도가 다를 수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질량이 증가하는 만큼 부피도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R의 3승이 있고, 그러니까 9의 부피를 구하면 3분의 4 파이 R의 3승이지 않습니까? 얘랑 질량을 이제 비교해 보면 R의 3승만큼 증가할 때 질량도 거기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명확성,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수준이라 해야 되나요? 네, 수준은 괜찮지만, 요런 것 또한 이제 좀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아래 삼승만큼 부피가 증가할 때 질량도 증가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면 좋습니다. 나머지는 쉽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9번은 막 그렇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관찰자 A가 여기 있는데, 머리 위에 구름이 이렇게 있대요. 구름이 있는데, 그림과 같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제 구름이 이동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상층 저기압 중심이 위치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이라 되어 있는데, 왜 문제가 안 좋다고 생각하냐면, 일반적으로 저기압이 있을 때, 상층 저기압이 있을 때, 여기 상승기류, 여기 하강기류가 있게 되고, 이제 저기압성 회전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데, 그러면 여기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왼쪽에는 구름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사실 하강기류에서 특히 그러니까 실제 대기 상황에서는 안 그런데, 이런 문제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제 구름을 없는 경우로 묻는 게 되게 많습니다. 구름이 하강기류가 강해서 구름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러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 머리 위에 구름이 있다는 거는 구름이 되게 낮다는 의미입니다. 낮다는 의미.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압성 회전에 의해서 당연히 여기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요 오른쪽, 요 바람 방향의 오른쪽에 저기압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긴 한데, 그렇게 좋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 문제는 좀 논란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굳이 좋은 문제는 아니다, 풀어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근데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구름이 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얇게 형성되는 경우가 뭐 있기 때문에, 실제 대기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 일반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지상 저기압이 아니고 기압고를 주어주고, 오른쪽과 왼쪽에서 상승기류, 하강기류, 그리고 구름이 잘 생성되냐, 잘 생성되지 않냐, 요걸 묻기 때문에, 요거를 요런 문제로 바꾼다는 거는 사실 문제화로 시키기에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소용돌이도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안 풀어드려도 되겠죠? 소용돌이도는 제타입니다. 제타는 구하는 방법은,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가 v-y분의 파셜 u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x 방향으로 갈 때 v 방향이 얼마만큼 변하는지, 특히 또 양의 방향으로 변하는지 아니면 음의 방향으로 변하는지를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갈 때 u의 방향이 음으로 변하는지 양으로 변하는지 또한 잘 체크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1번. 1번이 아니고 10번. 자, 1차 무지개는 태양빛과 수직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수직이 아니고 수적. 수적의 상호작용에 발생한다. 자, 상호작용이 일어난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게 구름방울이야 칩시다. 구름방울을 칠 때 빛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그래서 딱 굴절이 일어나고 반사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굴절이 일어나서 요렇게, 그다음에 뭐 파장별로 해서 뭐 이렇게라고 칩시다. 굴절은 파장이 짧아서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고, 아니죠. 자, 굴절이 더 일어나는 게 빨간색, 덜 일어나는 게 이렇게 해서 빨간색이죠. 더 많이 일어나는 게 파란색. 그래서 이렇게 라고 치면은 여기서 굴절이 일어나고 반사가 일어나고 굴절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굴절, 반사, 굴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파장이 짧을수록 더 이렇게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 가격이 더 커진다 라는 것도 챙겨 두시면 좋고, 근데 이게 좀 원래 여기서도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나눠진 파장의 별로 나눠지고 얘가 파란색이고 여기가 빨간색입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번이고, 괄호에 가장 알맞는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13번은 1000헥토파스칼까지 이동시켰을 때 공기덩에 가진 온도값이기 때문에 얘는 온입니다. 그래서 온이 값을 사용하면 온이 공식인 세타는 T 곱하기 P분의 1000에 0.286을 이용하면 2에 0.286은 얼마죠? 1.2죠. 1.2 곱하기 0도이기 때문에 213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잠깐만요. 계산을 하면은 2번이 나옵니다. 2번이 나와서 직접 계산하면 그냥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게 지금 단위가 켈빈 단위지 않습니까? 켈빈 단위이기 때문에 도시를 고치기 위해서 273을 빼주거나 하면은 나옵니다. 다음 14번. 자, 건조 공기에 대해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압 비열, 정적 비열, 이제 여기 보면 기체상수 여기 물어봤는데, 기체상수는 287줄 킬로그램 퍼 K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그리고 얘는 압력이 일정하고 얘는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제 비열이기 때문에 1도씨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 에너지 양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피가 일정한 게 1도씨 올리는 데 드는 열량이 훨씬 더 적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717줄 per 킬로그램 per K의 K를 의미하고, 얘는 CP는 1004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정압 비열, 그 다음에 정적 비열, 그 다음 기체 상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정압 비열, 정적 비열, 기체 상수, 정압, 그 다음에 정적, 기체 상수 맞죠? 네, 그래서 14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항력 문제인데, 저항력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16번 세계 기상기구에서 열대성 저기압의 등급을 결정하는 기상 요소는 되는데, 열대성 저기압은 태풍이죠. 태풍은 이제 풍속, 그렇죠? 풍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풍속. 가끔 기압이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기압으로 그러니까 기압이 커지면 이제 풍속도 커지기 때문에, 풍속이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압이 무조건 커진다고 이제 풍속이 무조건 커진다는 보장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압보다는 이제 풍속으로 더 보는 경향이 크고, 그리고 또 기압이 낮아도 이게
풍속이 강한 경우도 있고 또 지형 특성에 따라 풍속이 얼마만큼 강한지를 이제 모르기 때문에 풍속으로 구별하는 게 더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압보다는 풍속을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게 정설이죠. 17번. 17번은 쉽죠? 뭐, 보시면은 지금 구하는 게 균질하고 비합축성이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흐름체, 연속체.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 밀도 변화 X. 쓸 때, 이제 등호니 제타세타죠. 제타세타 잠재 보다가 보존되는 것을 단순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북반구에서 상대마다가 0인 공기기둥 A이 서쪽이 동쪽으로 300을 넘어갈 때 BCDE에 대한 알맞는 상대 와드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공기기둥이 A에서 B로 넘어갈 때 높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렴이 있죠. 수렴이 있어야 이 높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양의 소용돌이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제타는 얘보다 크고 얘가 다시 줄어들기 때문에 발산이 있어야 돼서 0보다 작고 다시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0보다 크고 다시 줄어들어서 0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띄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8번은 지금 주어진 게 기압 값이 주어졌고 그러니까 기압 변화량을 주어졌을 때 고도 값을 물어받는 거죠.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또 이제 밀도랑 중력을 주어졌기 때문에 정력학 방정식을 쓰면은 생각보다 쉽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압 변화가 얼마죠? 30에 20이니까 25죠. 25에 25니까 50이죠. 50에 그럼 50 헥토파스칼은 마이너스 1kg 미터 3승 곱하기 10m per s 제곱 곱하기 dz라서 고도값이 얼마냐. 그렇죠. 지상에서 1025기 때문에 여기는 dz는 그냥 h랑 같죠. 0부터 h부터 0까지 빼는 거니까. 그래서 요 값을 구하면 답은 3번입니다. 요 헥토를 이제 10의 제곱으로 바꾸고 파스칼도 요 단위에 맞춰서 바꾸면은 이제 미터만 남게 됩니다. 미터만 남아서 이거는 계산은 생략할게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19번에 케펜의 기호 구분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케펜 기호에서 이제 뭐 식생 기호, 뭐 건조 기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기온이랑 이제 강수량에 따라서 다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온과 강수량이 더 많으면 뭐 열대우림, 뭐 건조하면 뭐 사하라 뭐지 그 사바나 기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나누는 이유가 이제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 케펜이 기준으로 나눈 거고 또 웃긴 게 위도별로 뭔가 좀 특징이 비슷하거든요. 위도별로 뭔가 이렇게 서쪽 동쪽 기준으로 뭔가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아요. 그거는 이제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 다에 들어갈 말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가 파장에서 관측된 영상은 구름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그럼 파장이 가장 길죠. 그 다음에 구름 화부 현상을 이해할 수 있으나 공간 해상도가 낮다. 그렇죠. 에너지가 작으니까. 나 파장에서는 공간 해상도는 높으나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시간이 제한적이다를 통해 얘는 적의 영상이다. 다 파장에서는 시간은 24시간 연속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렇죠. 잠시만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얘가 가시죠. 그 다음에 얘가 24시간이기 때문에 적이죠. 자꾸 좀 실수를 하게 되는데 머릿속에 있는 거랑 자꾸 반대로 뭔가 나오네요.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 솔직히 정확하게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번이 가신 건 틀렸고 그래서 가는 마이크로 2번 3번을 보면 마이크로파구나. 그리고 가시고 적이기 때문에 답이 이게 2번이 되겠죠.
다음 일기 분석 및 예보법 보시면 1번은 넘어갈게요. 2번 큐벡터. 큐벡터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큐벡터는 그냥 수렴하면 상승한다 요거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원리를 설명드리자면 큐벡터는 지균풍의 변화 벡터의 오른쪽 직각 방향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의 고기압 기준으로 이제 상승했다가 하강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균풍 변화 벡터는 열로죠, 열로. 그러니까 여기를 북쪽이라 그러고 여기 남쪽이라 그러면 북풍이 불죠. 그때 오른쪽 90도이기 때문에 요 방향이고 이제 저기압 중심을 기준으로 상승하 그 이게 지균풍이 상승하 그 남쪽으로 남풍이기 때문에 오른쪽 직각 방향인 이제 이렇게 동쪽으로 불게 되고 고기압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 직각 방향이라서 서쪽으로 불게 됩니다. 그래서 큐벡터의 가장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수렴했을 때 여기가 수렴이죠. 수렴했을 때 상승 기울가 있게 되고 발산했을 때 큐벡터가 이제 하강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리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지만 만약에 원리를 모른다면은 수렴하기 때문에 상승이네. 그럼 여기는 무조건 수렴해야 되겠다. 여기는 하강이기 때문에 발산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바깥쪽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가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기는 왼쪽, 오른쪽, 왼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전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좀 볼만한 게 1번은 선제 1번 볼게요. 한랭 전선대에서는 이제 소낙이죠. 소낙성 비가 내리는 것이 보통이며 네오와 우박을 동반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그 전선의 폭이 좁기 때문에 한랭 전선 저 후면에 비가 오는데 그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높이가 넓죠. 기울기가 이렇게 전선이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2번은 온난 전선상에도 호우가 내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요게 좀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온난 전선상이라고 무조건 이제 뭐 건층운이 생기거나 뭐 꼭 그렇진 않고 건저운이 생겨서 이제 호우가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번을 좀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3번 온난 전선이 통과한 직후 기온과 습도는 모두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온난 전선이 통과한 후에는 이제 기온이 높아지죠.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습도는 잘 모르겠고 기온은 일단 높아진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습도는 낮아질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맑은 날씨가 이제 이어지면 낮아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낮아진다라고 보기도 좀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일단 기온은 무조건 높아지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4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 이제 전선을 동반하는 저기압은이라 되어 있는데 5번은 파동 저기압입니다. 파동 저기압이고 열저기압은 열저기압이 조금 중요한 게 우리가 티벳 고기압이 곧 열저기압입니다. 티벳. 그러니까 하층은 이제 열을 받아서 고기압인데 상층으로 갈수록 이제 저기압 형태로 바뀌는 그래서 얘가 열저기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지형 저기압은 바람이 산을 타고 넘어가면서 생기는 기압이고 이제 바람이 산을 타고 넘어가면서 이제 생기는 저기압인데 여기가 풍상층이 아니죠. 여기 풍하층이죠. 여기가 풍상층입니다. 풍상층인데 잘못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풍상층이고 여기가 풍하층이죠. 그래서 올라가고 하강하는데
하강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기압성 회전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그 저기압이 지형 저기압이고, 그다음에 열대 저기압은 이제 태풍이죠. 태풍이라서 이제 열대 저기압이 약화되면 온대 저기압으로 발달되기도 하고, 열대 저기압은 전선을 동반하진 않습니다. 뭐 온대 저기압은 전선을 동반하지만 얘는 동반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다 틀렸고, 파동 저기압에서는 그 기압골의 오른쪽 방향에 상승 기류가 있고, 결국에는 기압골에 이쪽에 하강 기류가 있고, 여기 상승 기류가 있어서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형상을 띠고 있는 게 이제 파동 저기압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번은 6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아니다, 풀어봅시다. 자, 1, 2, 3번과 4번 있는데, 자, 보시면은 태풍은 1번을 보시면 중위도에서 상층의 편서풍이나 기압골을 타고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위도에 넘어오면 태풍은 이제 상층의 편서풍을 따라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기압골을 타고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기가 틀렸죠. 네, 그랬으면 틀렸습니다. 2번, 태풍은 전향하여 지향률을 만나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급격히 약화된다. 근데 1번을 보시면 기압골을 타고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태풍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경향을 띠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설명 자체가 틀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이제 지향률을 만나지 못하면 빠르게 이동하지 못하죠. 빠르게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약화된다. 요것도 좀 애매합니다. 뭐 거기에서 이제 지향률을 못하고 더 해상에서 있으면서 발달될지 안 될지는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3번은 발달한 태풍은 상하층 전체에서 저기압으로 회전하면서 대륙간 계문까지 높게 발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태풍의 연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상승해서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럼 얘는 고기압이에요. 고기압이라서 여기 시계 방향으로 돌거든요.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돌아서 빠져나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압성 상하층 그 연지까지 전부 저기압성 회전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4번 4번은 맞긴 한데 요게 다 틀려서 요게 맞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요건 잘 몰라요.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래서 기상청에서 나오는 웬만한 문제들 보시면 좀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지문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문제들은 옳은 것일 때는 정답이 될 확률이 높고, 옳지 않은 것일 때는 정답이 될 확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나머지 선지들 다 제거해 놓고 판단하셔야 돼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 남았다, 그럼 조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요걸 할지 요걸 할지. 어쨌든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태풍 보고식은 7번 850헥토파스칼 수분속 분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인데, 수분속이라는 거는 이제 수분이 얼마만큼 이동하는지, 많이 이동하는지, 혹은 수렴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속이기 때문에 이제 플럭스가 있는, 여기 플럭스가 있는데, 수분속이라는 거는 단위 면적을 단위 시간에 통과하는 수증기량으로 그 크기는 화살표 길이에 비례한다. 맞습니다. 화살표 길이가 길면 길수록 수증기량이 이제 많고 빠르게 이동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2번에서는 2번 호우 예보에는 수분 속의 수렴 정도보다는 벡터의 크기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호우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냥 수분 양이 통과한 양이 많아 버리면 그냥 흘러가겠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반대로 이제 수렴 정도가 크게 되면 수증기량이 많지 않아도 이제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수분 속의 수렴 정도는 더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럼 8번. 8번은 중요합니다. 요 문제가 담고 있는 의미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보면 지금 보시면 이제 발달하는 종간요란입니다. 발달하는 종간요란. 그래서 발달하는 종간요란이기 때문에 기압골이 이제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제 기압능도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러한 발달하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식도인데, 자, A, B, C, D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압능의 고기압, 기압골 저기압, 기압능 고기압인데, 우리가 발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동하고 상층을 할수록 이제 왼 서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4층이 여기 고기압이고 여기가 저기압이기 때문에 저기압은 이제 반시계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서쪽이고 동쪽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은 이제 온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난입니다. 온난이고, 반대로 A는 이제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들어오는 바람이라 이제 한랭합니다. 한랭에서, 자, 잘 보시면 대륙변 계면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온난할 때는 이제 대륙변 계면이 올라가게 되고, 한랭할 때는 내려간다는 것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고도상에서 같은 고도 아니죠, 여긴 고도가 아니네. 같은 기압상에서 비교해 볼 때는 여기는 이제 대륙간 계면이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온난입니다. 온난이고, 여기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기온이 떨어지는 한랭한 구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요 문제, 요 상층이 이제 상대적으로 온난하냐 한랭하냐 그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챙겨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1번 A 영역이 어디죠? 여기죠. A 영역의 온난이류 아니죠, 한랭이류죠. 틀렸습니다. 자, A 영역의 한랭이류가 D 영역, A 영역의 한랭이류가 D 영역의 기압능 약화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A와 D는 너무 떨어져 있어서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B 영역의 한랭이류라고 되어 있는데 한랭이류가 아니고 온난이류입니다. 그 다음에 B 영역의 온난이류가 D 지역의 기압능을 강화시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설명이겠죠. 온난이류이기 때문에 이제 기압능을 강화시킨다라는 게 맞는 설명입니다. 9번은 굳이 해야 되나 싶긴 한데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KI는 T850 T500 플러스 TD850에 이제 T700 TD700인데 이제 얘가 중층이지 않습니까? 중층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건데, 얘가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이제 불안정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얘를 빼줘야 됩니다. 빼줘야, 만약에 얘가 차이가 아예 안 난다면 불안정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수변하면은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죠. 그래서 A는 그러면 T850이고, B는 이제 저는 여기를 마이너스로 뒀는데 여기는 지금 플러스라 줬죠. 플러스였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이제 TD 70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850의 기온과 이슬적 온도인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은 등온이면 일기도인데 얘는 이제 이렇게 화살표가 이동하면서 기압이 증가하냐 기압이 낮아지냐 이런 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하강 기류가 있게 되고, 여기서도 기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얘도 하강 기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11번에 이제 지면 부근에 강한 바람이 불어 난류가 활발할 경우에는 혼합 응결 고도겠죠, 당연히. 자유 대륙 고도, 뭐 상승 응결 고도, 대륙 응결 고도는 난류라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대륙 응결 고도는 이제 만약에 이러한 기온을 따를 때 환경 기온 감률이 건조단 감률 따르고, 이제 여기가 만약에 TD라 해서 포화 혼합 비선을 따르면 여기가 LCL이고, LCL 여기가 CCL이죠, 맞죠? CCL이라서
대륙 연결 고도는 여기입니다. 여기라서 CCL까지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요 그림은 제가 해설지에 올려놓긴 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좋습니다. 자, 12번은 진눈깨비, 비눈 이런 걸 판단하기, 강수 형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층호를 알든가 혹은 하층의 기운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이죠. 뭐 500헥토파스칼의 와드 분포 안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와드 분포가 강하면은 하층에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는 절대 아니죠. 수렴한다고 해서 무조건 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상승류가 있다 해서 무조건 뭐 우박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비나 눈, 진눈깨비 이런 거 판단하는 거는 내리는 입자에 대한 주변의 기온 영향이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충우 분포도가 결국에는 대표적인 대표 기온을 나타내기 때문에 1번이 답입니다. 자, 강원도 영동지방의 대설을 일으킨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영동지방 대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동풍이 불어야 됩니다. 동풍이 불어야 되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양가지풍 포함은 강한 서풍인데 서풍이 일어나게 되면 팬 현상에 의해서 네, 영동지방은 기온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2번 백두대간에 의한 지형 효과. 그렇죠. 그러니까 백두대간이 폭풍을 막습니다. 막아서 요렇게 들어오는 동풍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맞고, 북동기랑 창기류가 맞죠. 창기류가 이제 동해 바다에 동해 쪽이라 치면 북동기류라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럼 치주거리는 여기거든요. 그럼 치주거리는 당연히 길기 때문에 이제 찬공기 유입으로 인해 여기가 수증기를 받아서 동쪽으로 들어올 때 구름이 형성되고 구름이 이제 발생해서 눈이 많이 내릴 수 있고, 4번은 동해상에서 대기와 해양의 큰 온도 차이, 즉 이제 해기차죠. 해기차가 크면 클수록 눈이 많이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14번, 자, 위험내우 발달 한계가 가장 관계없는 것은인데, 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내우랑 태풍은 좀 이게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풍은 연직 바람 시어가 이제 중요하지 않고 내우는 연직 바람 시어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을 보시면 대기 하층에 많은 양의 수증기가 존재하고 중층 대기의 건조공기가 유입되면서 상하층 간의 위치 변이 활발히 일어날 때 발생한다라는 게 맞습니다. 연직 바람 시어를 의미하죠, 이게.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 2번에 500헥토파스칼의 강한 음의 소용돌이 되면은 고기압성 회전입니다. 고기압성 회전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3번과 4번 중에 3번은 1번의 확장 버전이고, 2번은 상층 Z에 의한 발산에서 2차 순환. 이제 1차 순환은 회전 혹은 이제 수렴을 의미하게 되고, 2차는 연직 운동을 의미하게 돼서 2차 순환이 이제 상층 Z 발산에 의해서 존재하면 상층 하필 또 이제 상층 Z가 지날 때 상층 Z 입구 오른쪽에 상승 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 거기 부근에 이제 하층 Z가 지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상승하는 기류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하층 Z는 일반적으로 빠르고 수변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수변하고 온난. 15번은 불여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바람장의 발산에 의한 연식 운동을 고려하는 방정식인데, 얘는 연속 방정식입니다. 왜냐하면 연속 방정식은 수렴하거나 혹은 발산하거나 뭐 그런 것만 따지기 때문에 연속 방정식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연속 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단점 중에 하나는
오차가 조금만 아주 조금의 오차가 발생해도 그 오차법 그 결과의 오차법 값은 있지 않습니까? 엄청 넓어지기 때문에 연속 방정식으로는 이제 연직 반환 운동을 잘 판단하진 않아요. 그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육상 실황 전문을 해독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04004 끊어주고 11002 660에서 여기까지 끊어주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끊어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시정거리는 32km다라고 되어 있는데 80이 넘어갔기 때문에 82에서 80을 뺀 다음에 파기 얼마죠? 5를 한 다음에 30을 더했던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40입니다. 40. 답이 바로 나와버렸네요. 바람은 이제 얘로 판단하는데 0, 1, 3, 4 했을 때 얘가 노트고 얘가 미터 퍼 세크입니다. 미터 퍼 세크고 얘가 이제 추정값이고 얘가 관측값입니다. 그래서 관측으로 됐다라는 게 맞습니다. 3사라서 관측하고 너트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해면 기압은 1, 2까지고 이제 4, 5 해면 기압은 얘를 나타내는데 1022.5가 맞고 최저 기온은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있어서 12.8이 맞습니다. 17번 요 문제 중요합니다. 자, 제트기로 형성되어 있대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기압이 있고 여기 고기압이 있을 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요걸 주어줬거든요. 지금 어이구 요걸 주어줬거든요. 요걸 주어줬는데 보시면 여기가 최대 풍속 지열이래요. 그럼 기압 고래 제트기류 입구에서 이제 오른쪽과 이제 출구 왼쪽이 상승기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지상 저기압이 가장 발달할 수 있는 지역은인데 여기에도 발달할 수 있고 여기도 발달할 수 있지만 기압 고래 이제 이렇게 연장하게 되면 기압 고래 오른쪽에 이제 상승 기류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C 지역이 발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뭔가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기압 능의 근처에서 제트기류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300헥토파스칼이든 500헥토파스칼이든 중요한 건 그러니까 파동의 형태가 있을 때 기압 고리냐 기압 능이냐에 따라 그냥 똑같이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18번 넘어가겠습니다. 주의보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건조주의보는 35% 이하 35%랑 이제 25%가 있을 때 우리가 건조주의보는 35%가 맞죠. 그 다음에 건조경보는 25% 이하고 근데 하루가 아니고 이틀입니다. 이틀.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풍랑주의보는 14고 3 그 맞죠? 예상될 때. 근데 이걸 말씀 안 드릴게요. 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9번 이제 대기량 수증기량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이제 실제 수증기량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상대 습도는 실제 수증기량이라기보단 이제 포화 수증기압분의 2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분위로 나타낸 상대 습도라서 상대 습도 자체가 100분이기 때문에 얘는 실제 수증기량이라기보단 상대적인 값이 되겠죠. 이름은 상대 습도이기 때문에 틀렸고 포화 수증기압은 얘는 실제 수증기량을 나타내지 않죠. 가상이 아니고 온도에 해당하는 최대 포화 수증기를 나타내는 압입니다. 그 다음 이슬점 온도랑 습도 온도가 있는데 이제 보시면 이슬점 온도는 그 공기 덩어리라기보다는 어떤 주변 대기까지 합쳐서 건조한지 혹은 수변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죠. 실제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판단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습도 온도는 얘는 주변이 건조하냐, 그러니까 거즈 매달아 놓고 여기다 물을 이제 묻혀서 얼마만큼 증발되느냐에 따라 기온이 낮아지냐 높아지냐 요건데 물론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이제 많이 증발하게 되겠지만 사실상 습도 온도는
실제 수증기량을 나타낸다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증발하는 양이 있을 때 만약에 실제 대기에 이제 뭐 이슬점 온도랑 습도 온도랑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항상 이슬점 온도보다 습도 온도가 크기 때문에 습도 온도가 그 실제 대기의 수증기량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고 20번은 단열 순도에 나타내는 이제 대기 연측 기온 분포인데 0도씨가 여기 있죠. 아니야, 0도씨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0도씨가 여기 있죠. 기온선을 고려했을 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때 언음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언음비이기 때문에 하층이 0도 부근이어야 되고 상층은 그거보다 조금 더 기온이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충격에 의해 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눈입니다. 1번은 눈이고 2번이 가능성이 있고 이제 3번도 가능성이 있고 4번은 뭡니까? 기온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비죠. 비입니다. 비인데 보시면 2번은 더 길죠. 이게 0도 부근이 하층에서 1.5km보다 더 높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얼음 싸라기, 그러니까 얼음 형태로 이제 내릴 수 있다라는 의미고, 어는 비는 내릴 때 계속 비예요. 비인데 그게 지면에 딱 충격에 의해서 이게 지면 충격에 의해서 퍼지면서 그게 얼어버리는 거거든요. 지면 근처에서 0도여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요 문제는 한 2번 정도 나왔는데 그 뒤로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쉽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안 나오는데 일단 손잡이에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제 보셔야 되고,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특징을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